자, 그러면은 한번 일단 그 개념을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업의 인적 자원의 수요 공급의 예측 결과 인적 자원의 부족 또는 과잉이 발생한 경우, 인적 자원의 부족은 어떻게 돼요? 인적 자원의 부족, 필요량이 공급량보다, 가용량보다, 지금 데리고 있는 보유량보다 적은 경우예요. 필요한 경우, 너무 넘치는 경우, 과잉인 경우, 이거 이제 반대로 되는 것이죠? 반대로 되는 것이죠? 네, 나도 헷갈려가지고, 잠깐만. 인적 자원의 부족 또는 과잉이 발생한 경우, 맞네. 인적 자원의 부족, 필요량, 여기가 필요량, 가용량, 보유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수급 조정 방안을 쓰시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좀 별표 좀 쳐주시고요. 비록 이제 한 번 출제는 됐습니다. 제14회 때 2005년도에 출제는 되었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게 이 시스템 자체가 나중에 실무에서 정말 많이 활용되는 그런 이제 제도적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 오늘 제 신문을 보니까 구글이라는 아주 굴지의 대기업, 외국계, 글로벌한 기업체가 이제 이메일로 각각 해고 통지를 보내가지고 전 직원의 80%를 이제 해고시킨, 구조조정을 시킨 오늘 날짜로 그런 이제 신문 이제 그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경우에 과연 구글은 구조조정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는가? 잡 쉐어링을 실제 시행하면 안 되는 거였나? 근무 시간 단축을 할 수는 없었나? 보상 동결을 할 수는 없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적으로 여러분들이 쫙쫙쫙 쭉쭉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개념을 보겠습니다. 인적 자원의 수요 공급을 계획한다는 것은, 자, 인적 자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요구되는 또는 미래에 요구되는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인적 자원의 양과 질을 효과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적시에 충당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는 것이다. 얘 그냥 아주 무난합니다. 즉, 인력의 필요량과 가용량을 분석해서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교재에 교수님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을 먼저 쓰고 항상 제가 직을 써요. 직은 요약해서 쓴 개념이거든요. 사실 여기 보면 이제 인력의 필요량과 가용량을 분석해서 이제 진짜 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추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써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직은 요약된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너무 과부하돼서 이렇게 줄줄줄 나올 수가 없다 했을 경우에는 요약된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이제 작년에 합격하신 그분도 그 요약된 개념 위주로 외웠어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합격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필기감이 좋았어요. 일단 필기감이 좋았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 거 답안지를 봤을 때 한 줄에 글자가 9개밖에 없네요. 10개밖에 없네요. 그걸 다 썼어요. 네가 꼴통이냐 내가 꼴통이냐 보여줄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안지가 비어 보인다 했더니 너무 충격을 받았나 봐.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게 요구하는 것도 엄청 많아. 막 이게 답안지 나한테 하면서 밑에 첨삭을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그러길래 정말 내가 밤새서 그분 거를 남들 1시간 했을 때 그분 거 2시간을 그걸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첨삭을 한 걸 이분이 정말 실력으로 배양해서 또 아주 발전된 답안지를 작성해서 제출할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모의고사 때 또 하나 출제했더니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답안지를 첨삭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답안지를 제출을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에다 뭐라고 쓰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불합격해요. 합격 못해요. 레버들이 합격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말 실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 수습은 우리 노무사 사무실로? 이렇게 내가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시기가 제가 한 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여러분들 자극 좀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답안지 제출하시는 거 좋아요. 또는, 안 되면 교재를 보고라도 쓰세요. 그래서 나의 어떤 답안지 스킬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지금 한 말씀 드리고요. 2번 적응 전략, 계획 전략이 있는데, 중요해. 별표, 미기출이에요. 예, 이 적응 전략, 계획 전략을 박경규 교수님 교재에서 굉장히 장문에 걸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미기출이에요. 인적 자원 계획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계획 전략을 더 선호해야 한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적응 전략. 적응 전략.
적응 전략을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적응 전략이란 뭐겠습니다. 기업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필요한 시점에 상황 변수에 따라 인력이 과잉인 시점에 도달할 때는 방출을 각각 시작하는 방출을 이렇게 관리하는 인력 유동 관리 전략을 쓴다. 개념 설명 나와 있습니다. 좀 줄여서 여러분들이 잘 요약해서 쓰세요. 그러면 이게 개념 쓰고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이렇게 써줘야 돼요. 적응 전략의 장점은 상황 변수에 따른 그때 맞는 상황 변수에 따라 그때 맞는 인사관리 전략, 인력의 수요 공급 전략을 쓸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 채용하면 되지. 어제 너무 많으면 인력 공급 보유량이 너무 많으면 구조 조정하면 되지. 그래서 상황 변수에 따라 그때 맞춰서 하겠다. 그러나 단점의 경우에는 적응 전략 너무 이제 계획이 없고 너무 무자비라고 하니까 질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핵심 인재도 잃어버리게 되고 기업에 미치는 손실이 크다는 거예요. 자, 많은 핵심 인재 유실 고급스러운 단어 나요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이 전혀 없는데 무계획 상태예요. 무계획에 의한 무계획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쓰세요. 문제는 또 부각되어야 되는 거는 계획 전략이거든요. 계획 전략을 좀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계획 전략 보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미래 시점에서 필요량과 인력의 지식, 기술, 능력. KSA라고 그냥 외우라고 그랬죠. KSA 외우고 이제 KSA 머릿속에 외우고 손으로 쓰는 건 한글로 나와야 돼요. 등의 제 모든 측면에서 필요 요건을 구비해 두는 인력 유동 관리 전략을 의미합니다. 계획 전략의 장점은 쭉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여건, 외부 경영상 상황에 의한 외부 노동시장 여건과 같은 대외적 측면으로부터 영향 요인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종업원의 능력개발 욕구, 성장의 욕구를 충족시켜가면서 인력의 수급 계획을 할 수가 있다.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공석이 딱 퇴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 여기 가고 이 사람 여기 가고 이 사람 여기 가고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외부 노동시장에서 채용을 해야 되겠죠. 뭔가 이제 플랜을 딱딱딱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딱딱딱 적시에 맞게 그때 뭔가를 하는데 그럼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6개월 이후에는 지금 퇴임을 하게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6개월간 하겠습니다. 6개월간 업무 인수인계 과정 하겠습니다. 신규 채용 준비를 6개월간 철두철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종업원들의 능력 개발 욕구, 성장의 욕구, 고용 가능성, 고급스러운 인플로이 어빌리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단점은 예측된 기업 환경이 실제와 다른 거. 이게 문제예요. 예측과 실제가 다른 경우에는 좀 이제 위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단점 한 가지만 쓰세요.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력 수요 예측 별표 3개 쳐주시고요. 기업이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미래에 필요로 하는 인력의 질과 양을 추정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줄 쫙쫙 밑줄 치셔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필요로 하는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력의 수요 예측. 자, 인적 자원 계획에 있어서는 인력의 수요 예측. 다 아시는 거겠죠. 또 공급 예측 이렇게 크게 나눠지죠. 수요 예측에는 크게 질적인 예측, 양적인 예측. 그 중에 이제 제일 교수님들과 논쟁거리가 되는 델파이 기법 이렇게 있고요. 공급 예측은 내부 노동시장 공급 방법, 외부 노동시장 공급 방법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분된다는 거. 자, 인력 수요의 질적인 예측 기법 보겠습니다. 질적인 예측 기법인데, 자, 인력의 질적인 예측 기법. 여기 우리가 예측 변수, 나와 있네. 보겠습니다. 전문가나 종업원 판단에 의존하여 직무 수행 자격 요건을 예측하는 기법. 자격 요건, 스펙을 예측하는 기법이에요. 질적인 인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미래 성과, 동그라미, 작업 내용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격 요건, 인적 자원의 자격 요건, 동그라미. 이런 세 가지예요. 질적인 측면이니까, 스펙이니까. 그러니까 직무 내용이 좁아졌냐, 넓어졌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요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력서를 기준으로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기준으로 이제 채용을 계획을 한다는 것이죠. 자, 델파이 기법 별표 쳐주시고요.
별표 쳐주시고, 델파이법은 전문가들이 익명으로 서로의 견해에 대하여 서면상의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견해를 수렴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제 교재에는 인력수의 질적인 예측 기법으로 제가 분류를 해놓았지만, 사실 이제 박경규 교수님 교재는 양적인 예측 기법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박경규 교수님의 어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제 퀀터티냐 퀄리티냐. 그래서 박경규 교수님의 생각은 퀀터티. 우리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 이 기업체는 10명이 필요하다, 100명이 필요하다, 500명이 필요하다, 몇 명인지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퀀터티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양적인 예측 기법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3인공적 그 외에 이제 교수님들은 전부 질적인 예측 기법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론적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기업체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론적 측면에서 질적인 예측 기법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 알아두셔야 돼요. 아니, 이제 만약에 이제 델파이 기법에 대해서 쓰시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만약에 인력의 수요 예측 기법 중에서 제가 이따가 문제의 예시를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델파이 기법을 써야 하는 거 그렇게 나올 때 개념 쓰고 절차 쓸 수 있으면 써요. 어때? GS 일기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거를 지금, 그 다음에 나와 있지만은, 그 다음에 장점, 단점 생각도 하시는 방 써요. 그러나 내용이 너무 짧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답안지를 메꿀 때 필요하다. 그러면 박경규 교수님의 관점 또는 다른 교수님들의 견해, 이런 것도 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이 익명으로 이렇게 그들의 견해를 수렴할 수 있다는 점. 자, 상향적 예측 기법은 자, 실무부서를 단위로, 실무부서, 현업 위주로 해서 이제 필요한 인력을 상부에 보고해서 인력의 수급 계획을 하는 방법입니다. 하향적 예측 기법은 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조직체의 상위 계층과 인적 자원의 스텝, 상위 계층과 인적 자원 관리 부서의 임원들, 팀장들 기준으로 해서 주도하에 계량적 기법을 집중으로 사용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죠. 자, 다음 페이지. 자격요건 분석 기법이 있어요. 자, 이 방법의 특징은 매우 안정적인 환경에서, 그러니까 거의 경영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격요건 분석 기법. 우리 회사가 그냥 공장인데, 일정한 공장, 컨테이너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컨테이너를 만드는 자격 기술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서 그냥 경영 환경 변화도 없습니다. 꾸준한 어떤 컨테이너의 어떤 수급을 받는 거래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환경에 있었을 때 자격 요건 분석 기법을 통해서 우리 회사는 경력 3년만 있으면 돼. 우리 회사는 자격증 뭐만 갖고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나리오 기법 보겠습니다. 예측을 전담하는 전문가, 동그라미세요. 전문가, 프로젝트 조직에서 각종 브레인스토밍, 환경 변화 및 수업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의 직무 내용 변화와 이에 맞는 인력 수요 변동을 예측하는 기법이다.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잘 이제 여러분들 공부는 해두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수업 분석이에요. 수업 분석. 그 기업의 강점, 약한 점, 그다음에 기회가 되는 요인, 위협이 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인데 대부분 이런 경영 전략 매트릭스는 상층부에서 대부분 하죠. 기업의 상층부에서 하죠. 그다음에 명목 집단법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받되 문서로 받음으로써 문제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고 반대 논쟁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기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명목 집단법의 핵심은 명목상 집단이에요. 명목상 집단. 그래서 이제 집단을 이루려면 2명 이상의 사람, 하나의 공통 목표,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 집합체가 있어야 되는데 상호작용이 거의 없어요. 서로 상호작용, 대화나 갈등이나 이런 거 전혀 없는 명목상의 집단이 서로 견해를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익명성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법, 명목집단법의 장점은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해도 타인으로부터 비난, 질타 이런 걸 받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어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별도 유인물 보겠습니다. 별도 수업 유인물에 몇 번을 보시냐면은 4번 보세요. 4번. 자, 인력 계획 전략과 인력 적응 전략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이제 방금 배웠죠, 우리가? 4번. 적정 인력 산정을 위한 수요 예측 기법으로서 하향적 접근 2가지,
상향적 접근 두 가지를 쓰시오, 장단점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상향적 접근, 하향적 접근. 저는 제 교재가 이게 교수님 교재 그대로 100개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한번 이제 꼬아서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향적 예측 기법은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팀 신규, 이제 한 2명 정도 필요해요. 아니면 50명 정도 필요해요. 밑에서 위로 뭔가 이제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을 보고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또는 이제 인사부서의 담당자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향적 예측 기법은 위에 있는 상위층의 분들이 또는 이제 전문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요 예측 기법 중에서 전문가 딱 써져 있는 거는 무조건 하향적 예측 기법이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자, 다시 99페이지 보겠습니다. 델파이 기법 보세요. 전문가들이 익명으로 하향적 예측 기법이죠. 그렇죠? 자, 거기 동그라미 치셨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100페이지 시나리오 기법 보시면은 예측을 전담하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하향적 예측 기법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상향적 예측 기법은 자격 요건 분석 기법, 안정적인 환경에서 실무자들 위주로 필요한 인력을 이제 알아내는 방법이니까 당연히 이제 자격 요건 분석 기법 상향적 예측 기법이고 명목 집단법 마찬가지예요. 상향적 예측 기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장단점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말이죠. 교재에는 없어요. 교재에는 없는데 예비 노무사님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문제죠. 이런 게. 자, 일단 하향적 예측 기법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학 요인 분석, 그다음에 그다음 추세를 분석해서 나름대로 이제 델파이 기법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을 딱 산정을 해냈어요. 장점. 명확하다. 세부적이다. 그리고 세부적이다. 그리고 이제 깔끔하다. 이런 이제 아주 좋은 장점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요. 단점은 뭐냐면 이 전문가 또는 상층부 자기가 아는 조카를 꼬자릴 수가 있어요. 어때요? 정치적 개입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예비 노무사님들의 어떤 역량을 확인하는 이런 이제 답안을 요구하는 내용은 문제는 사실 이제 논리만 맞으면 돼요. 이제 제가 생각한 장점, 단점 위에 선생님 저는 그거 말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논리만 맞으면 무조건 맞다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건 상향적 예측 기법이네요. 장점 보세요. 자, 이건 장점이 아주 도드라진 게 뭐냐면 회사가 시키는 대로 회사의 전략과 목표와 비전에 맞는 인력을 요구해요. 인력을 추적을 해요. 이게 이제 장점이에요. 그 회사 내에서. 이게 아주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단점은 자, 이제 생산팀 우리 10명 필요해요. 자재 구매팀 2명 필요해요. 다 필요한 인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거 추정을 해보면 총 한 10,00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갈 수가 있어요. 너무 많죠. 10,000명에 대한 월급 지급 능력, 복리후생 지급 능력, 회사는 기업의 어떤 지불 능력은 하기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할 수가 없다. 단점은 너무 과다한 인력을 추정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단점이죠. 반면에 이쪽의 단점은 정치적 개입에 의해서 필요한 인력이 정치적 개입에 의해서 소수의 인력으로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다. 과소 인력을 얘기할 수가 있다. 이게 단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인력수의 양적 예측 기법 보겠습니다. 장래의 특정 시점에서 조직이 필요한 인력의 수. 자, 영향 요인 3번째 줄 볼게요. 생산량을 내년도 생산량이 많이 수주가 들어왔어요. 그럼 많이 뽑아야 되겠죠. 생산량, 기술 수준 생각나요? 기술 수준 생각나세요, 여러분? 기술 수준이라고 할 때는 자, 세로축을 기술 수준. 그 다음에 가로축을 생산량 Q라고 하겠습니다. 퀀터티. 자, 이렇게 생산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 A만큼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B만큼의 이제 기울기를 갖고 있는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있었을 때 똑같은 생산량을 생산하는데 이 사람은 이 정도의 기술만 투입을 해도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산량을 생산하는데 이 사람은 이 정도 기술 수준이 필요해요. 또 역으로 한번 생각해요. 역으로. 똑같은 기술 수준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요만큼 생산을 하고 이 사람은 요만큼이나 생산을 해요.
그죠? 이게 어느 쪽으로 기준을 세우서든 여러분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 수준이 만약에 고난이도를 회사가 요구하게 되었다. 그 직무에 필요한 고난이도, 아주 어려운 직무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거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가진 인원을 뽑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때요? 그렇게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 기술 수준이 없고 단순 반복 업무를 추구하는 갓 대학 졸업한 인력들은 정말 많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영향을 줘요. 자, 이런 건 사실 이제 논리적으로 맞기만 하면 된다. 논리적으로 맞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작업 조건, 안전한 작업 조건인지 아니면 불안한 작업 조건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작업자의 능력, 동기부여. 이것은, 자, 작업자의 능력, 동기부여는, 자, 이런 공식이 있어서 생각이 나요? 성과, 성과는, 종업원의 능력에다가 적절한 모티베이션만 부여를 해주면 작업 성과가 늘어난다. 거기에 이제 박경희 교수님이 근무 시간까지 하나 이제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 또 능력 여부에 따라, 또 모티베이션이 아주 잘 되는 종업원, 모티베이션이 역간에서는 움직이기 어려운 종업원, 이렇게 있을 때 작업 성과에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인력 수요량을 달리, 인력 공급량을 달리 책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영향 요인, 뭐가 있는지 최소한 3가지는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3가지 정도는. 자, 보겠습니다. 예측 기법 보겠습니다. 시계열 분석은 뭐예요? 이제 그동안의 어떤 역사적인 히스토리에서 과거의 회사의 돌연적인 사건, 계절적인 변동 또는 구조적인 변동, 이거에 따른 어떤 인력 수요량으로 예측하는 것이고, 회귀 분석은 인력 수요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의 요인들을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 나누어서 어떤 이제 함수화해서 회귀 방정식의 형태로 계산해내는 방법이죠. 추세 분석은 과거의 인적 자원에 관한 자료를 월별, 분기별, 연별을 이렇게 작성하고 수학적으로 확장해서 올해 필요한 총 소요 인원 또는 총 수요 인원, 총 필요 인원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자,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생산성 비율 분석 볼게요. 생산성 비율 분석. 과거 해당 기업이 달성했던 생산성의 변화에 대한 정보, 제품 생산량의 증가 등을 가지고 미래에 필요한 생산 라인에 투입할 인력을 예측하는 기법이에요. 자, 옆에 여백에다가 이것은 생산성 비율 분석은 생산성이란 투입 대비 산출을 말하는 것이죠. 생산성이란 투입 대비 산출을 말한다. 우리 경주에서는 이게 뭐예요? 예. 조직 효율성 측정이죠. 효율성 측정에 대한 공식을 이렇게 하죠. 예, 생산성. 자, 인사노무 관리는 생산성. 그러면 자, 이거를 이게 박경희 교수님 교재에 나와 있는 시기예요. 그 작년에 한 명당 의자 5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수주가 들어온 게 10,000개의 의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X, 이제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할 것인가? 이게 이제 생산성 비율 분석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6번, 배치 비율 분석. 배치 비율 분석, 노동과학적 분석 기법이라고 되어 있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시간 동작 연구에 기원하고 있고, 조직의 어떤 이제 작업 장비별 필요한 인력을 산출하는 기법인데, 1인당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옆에 여기다 쓰세요. 1인당 작업 시간. 1인당 총 작업 시간. 완전히 이제 시간 동작 연구죠. 시간 동작 연구에 기원한 방식이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 별표 치세요. 화폐적 접근법. 사실 이제, 이게 조금 현실적이에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 화폐적 접근법이 제일 실무적이죠. 예, 기업이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는 지불 능력에 맞춰서 공급량을, 이제 인력 수요의 양적인 예측 기법, 인력 수요량을 양적인 예측 기법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별표를 칠 거예요. 자, 99페이지 다시 오세요. 방가로 2번 델파이 기법 별표. 질적이면서 양적인 기법이죠. 그 다음에 100페이지 시나리오 기법 별표. 그 다음에 조그만한 별표 작용 요건 분석 기법 명목 집단법 조그만하게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0페이지 밑으로 내려오셔. 양적인 예측 기법, 시계열 분석, 추세 분석, 생산성 비율 분석, 노동과학적 분석, 화폐적 뭐만 빼놓고, 회계 분석만 빼놓고 이제 전부 다 이제 별표를 쳤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자, 인력 공급 예측 보겠습니다. 자, 내부 노동시장 인력 공급 예측이에요. 기업이 보유 가능한, 가용량 보유 가능한 인력을 예측하는 기법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기능 목록 보겠습니다. 기능 목록은 거의 뭐 이제 그 직무 명세서와 거의 비슷한데 그 오로지 업무에 맞춰진 거예요. 사람에 맞춰진 게 아니에요. 오로지 업무에 맞춰진 거예요. 기능 목록. 기능 목록은 종업원의 직무 적합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직무, 경력, 학력, 교육 기록, 자격 여부들을 요약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적자원 정보 시스템 HRIS, 직무 분석이나 인력 계획에 자료를 투입해서 뭔가 이제 전산화 시킬 수 있도록 변한 후 회사의 보유 가능한 인력을 예측하는 것이고, 자, 추세 분석 또 나왔죠? 예, 질적인 예측뿐만 아니라 인력 공급에 있어서 내부 노동시장 예측 기법에도 있습니다. 자, 마르코브 분석 별표. 마르코브 분석 별도 문제로 출제가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마르코브는 주어진 특정의 인사정책 하에 현재 직위에 존재할 확률, 이동할 확률, 퇴직할 확률을 추정해서 인력 전이 행렬 동그라미. 인력 전이 행렬을 통하여 인력의 니즈를 파악하는 모델입니다. 대체도 분석. 대체도는 특정 직무가 공속이 될 때 조직도 속에 어떤 필요한 인력을 조직도 속에 명시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제 지웠습니다. 대체도 분석. 대체도 분석은 사실 이제 조직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막 쭉쭉쭉 나가는데 사실 이제 좀 편의상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아까 그렸던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이 퇴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석을 메꿔야 된다. 승진시키자. 여기 공석이 됐네. 신규 외부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공급량을 예측할 것이냐. 이런 방법이 이제 대체도 분석 기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적 자원 수급 조정 방안은 별표 빵빵빵빵.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한번 출제는 됐지만 정말 이 시스템 자체가 이건 실무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부분입니다. 자, 인력 과잉의 해소 방안, 인력 부족의 해소 방안인데, 자, 인력 과잉이요. 필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은 거예요. 공급량, 가용량, 보유량이 많은 거예요. 인력 과잉. 인력이 너무 많아요. 그럼 사실 이런 경우 뭘 해야 돼요? 구글이 오늘 한 것처럼 해고 또는 구조조정. 사실 이게 사실 가장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너무 인적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아니다는 거야. 이거에 대한 대체안 내는 근무 시간 단축을 해서 임금을 동결시키거나 임금을 좀 낮춰주거나 잡 쉐어링을 하거나, 신규 채용 억제, 신규 채용 중단을 하거나, 신규 채용 중단은 자연 감원이라고도 부르죠. 가장 이제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죠. 그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기퇴직, 명예퇴직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요렇게 필요량이 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채용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대부분. 자, 인력 인력 과소. 자, 이럴 땐 채용을 하는 게 맞겠죠? 채용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채용을 바로 할 수 없는 거, 지금 아주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 이거에 대한 대체안으로서는 이건 굉장히 외우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채용, 그 다음에 아웃소싱, 파견 근로자 채용.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 과연 우리가 이제 노무사로서 대체안으로 분석할 수 있고, 우리가 회사에다, 기업에다가 제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은 뭐가 있다. 어떤 제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뭐 제목만 바삭하게 외우시면 되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 문구 놓치지 말아야 할 문구만 제가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사이드. 자, 보시면, 자, 이런 이제 대체안에서 개념 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장점, 단점. 한 가지씩.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다운사이징 개념 썼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세 번째 줄에 다운사이징 이후에 퇴직자 증후군 동그라미, 잔류자 증후군 동그라미. 이게 이제 단점이고, 조기퇴직, 명예퇴직 내려와 오세요. 자, 두 번째 줄에 당장 시급한 기업의 인건비 절감 차원에선 장점이에요. 그러나 유능한 인재가 나갈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 밑에다 써요. 그레샴의 법칙. 그레샴의 법칙. 자, 그레샴의 법칙 아시죠? 자, 이게 스펠링 그레샴. 자, 그레샴의 법칙, 제가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나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쉬는 시간에 오세요. 자, 급여삭감 넘어가시고, 일자리 나누기 돈 직무공유제 넘어가시고, 인력 부족 해소 방안, 임시직 채용, 초과 근로 활용, 파견 근로 활용 이렇게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